제 이름은 하나입니다. 저는 큰 사랑으로 남편과 결혼했으며 우리는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신께 감사하게도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소중히 여겼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함께였고 제가 학업을 마치자마자 결혼했습니다. 우리는 한 몸처럼 살아왔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과 함께한 시간 동안 나쁜 기억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항상 저의 행복을 우선시하며 저를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신께서 자녀를 주시지 않았지만 그는 나의 자식 같기도 하고 동시에 내가 그의 딸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깊은 관계였습니다. 이 연결은 너무나 깊어 저에게 있어 그가 의미했던 모든 것을 대신할 사람은 존재할 수 없다고 느낍니다. 그가 나를 떠났을 때 나는 아직 젊었지만 혼자 살아가기로 결심했고 다른 사람에게 의지할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나를 사랑하고 품어주고 완벽한 남편이 되어준 것처럼 또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느꼈습니다. 게다가 나는 부유한 가정 출신이었기 때문에 내 집에서 혼자 사는 것을 주변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집을 떠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남편과 함께했던 일상을 나는 그의 죽음 이후에도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그가 없다는 것만이 차이였고 우리가 함께했던 모든 일들을 그가 떠난 뒤에도 혼자 계속해왔습니다. 우리의 삶은 신을 향한 활동으로 가득 차 있었고 나는 그 활동들을 유지해왔습니다. 저는 좋은 직장에서 일했고 감사하게도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하루의 남은 시간을 남편과의 추억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우리의 추억과 함께한 시간들이 제 일상이었습니다. 비록 고립된 삶을 살았지만 남성들의 관심을 피해 갈 수는 없었습니다. 직장이나 살고 있는 곳에서든 늘 저와 관계를 맺으려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저를 보는 시선에 일종의 반감과 질투가 담긴 것 같았습니다. 마치 제가 젊음 속에서도 홀로 남편의 기억을 지키며 강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그들에게는 불편함을 주는 듯했습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저를 도발하려고 했고 다른 남자와의 관계에 응하는 것이 마치 제 의무라도 되는 양저를 휘어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항상 저의 선택에 만족하며 평화롭게 살고 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제 삶에 충만함을 느끼고 있으며 남자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주변 남성들은 제가 파트너 없이도 행복하게 사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시선과 행동에는 늘 욕망과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새로운 관계를 추구하지 않는 모습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거리에서도 저의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이 저를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보거나 이런 방식으로 사는 저를 이상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남편과의 추억에 충실하며 새로운 관계를 열지 않고 사는 저의 선택이 그들에게는 낯설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그저 아무 관계도 없는 낯선 사람이 말을 거는 것과 같았습니다. 나는 언제나 바빴고 그에게 그만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계속 왜 그러느냐고 묻더군요. 나는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없다고, 우리를 연결하는 것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이웃이며 같은 건물에 산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것이 아무 의미 없다고, 만약 누군가와 이야기하려 한다면 모든 이웃들과 이야기해야지, 굳이 그 사람과 이야기할 이유는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를 그 자리에 남겨두고 자리를 떠났고 그가 그저 내 앞에 서서 내가 그를 바라봐 주기로 원하는 핑계만 찾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이 사람이 내 삶에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상에도 천상에도 그에게는 내 마음속에 존재할 자리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상황은 내 기억에서 점점 사라졌고 우리는 거의 다시 마주칠 일이 없었다. 그러나 어느 날 머릿속에 영원히 남을 장면이 발생했다. 나는 퇴근 후 주차를 마치고 장바구니를 꺼냈다. 평소처럼 여러 물건을 잔뜩 들고 집으로 들어왔다. 물건을 정리하고 옷을 갈아입었다. 그리고 잠시 후 문득 내 아파트 열쇠를 어디에 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분명 문을 잠그고 들어왔는데 어딘가에서 열쇠가 사라진 것이다. 집안 구석구석, 서랍과 가방, 캐비닛까지 뒤지며 열쇠를 찾기 시작했다. 점심을 먹고 하루 일과를 마쳤고 저녁이 되어 따뜻한 음료를 마시고 편안히 옷을 갈아입고 침대로 들어가 휴식을 취하려 했다.
잠들기 직전 전혀 예상치 못한 무서운 일이 벌어졌다. 누군가 내 옆에 누워 나를 감싸고 있는 것을 느낀 것이다. 그 순간의 공포는 가히 이루 말할 수 없었고 그의 몸이 완전히 벌거벗은 상태로 내 목을 감싸 안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깜짝 놀라며 눈을 떴다. 믿을 수가 없었다. 첫 반응으로 큰 소리로 당신은 누구죠?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라고 물었다. 악몽인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었다. 나는 집에 혼자 있었고 문을 잠갔다고 확신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그가 있었다. 내가 항상 꺼려했던, 싫어했던, 피하고만 싶었던 그 이웃 남자였다. 처음부터 싫었던 사람으로 그가 다가오려 할 때마다 불쾌했다. 그는 이미 결혼했고 아이도 있었지만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내 공간을 침범하며 뭔가를 시도하려는 그가 옆에 있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어떻게 그가 내 아파트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 내 머릿속은 온갖 의문으로 가득 찼고 그는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는지 밝혀내야만 했다. 어떻게 감히 이런 일을 하려 했는지, 그가 나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지 궁금했다. 그는 내가 누구인지, 나의 가치를 알고 있었고 나의 신념이 그런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그 순간 나는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하지만 내가 무언가를 말하거나 행동하기도 전에 그는 칼을 꺼내 내 목에 바싹 대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냉담하고 거의 평범해 보이는 표정이 있었으며 마치 이 상황이 전혀 특별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그는 나를 보며 음산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가 열쇠를 문 밖에 두고 온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가져가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으며 그 후 나를 찾아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겠다고 했다. 그는 나를 쉽게 놓아주지 않을 것이라며 이제 내가 그의 손에 있다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는 나에게 모든 것을 원한다고 말했다. 나는 공포에 질렸고 동시에 믿기지 않았다. 어떻게 그가 이런 지경까지 이를 수 있었을까? 그가 말하는 동안 나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하며 그에게 말로 설득해보려 했고 내가 누구인지, 나의 가족이 누구인지 그에게 상기시키려 했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는 것 같았다. 내가 저항하려 하자 그는 비웃으며 내가 누구인지, 나의 도덕성 따위는 관심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내가 알아차리기도 전에 차가운 칼날이 내 목에 닿아 있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그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분명한 경고였다. 그는 나를 굴욕적으로 몰아붙이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할 때까지 놓아주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한 나를 그의 품에 안고 있는 장면을 찍어 만약 누군가에게 말하려 한다면 그 사진을 증거로 사용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나는 두려움에 굳어버렸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가 사진을 퍼뜨리겠다는 위협에 나는 할 수 없이 그의 요구에 따르게 되었고 그가 매우 단호하며 내가 조금이라도 반항하면 더 심각한 결과가 있을 것임을 알았다. 그의 손길 하나하나, 그의 모든 행동이 마치 날카로운 칼로 내 안을 찌르는 듯한 고통이었다. 그것은 순전한 절망의 순간들이었고 나는 매 초마다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다. 그는 만약 내가 저항하지 않고 기분 좋게 대한다면 모든 것이 더 쉽고 부드러울 것이라며 설득하려 했지만 그것은 오히려 나를 더욱 혐오감으로 가득 차게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비웃으며 자신이 촬영한 영상을 보여주었고 그것이 자신이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는 보증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내가 두려워서 결코 그를 대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상을 보낼 것이라고 위협하며 내가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2번 생각하게 만들겠다고 암시했다. 그 순간 나는 그에게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그 상황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달라고 애원했다. 그는 영상을 보여주며 언제든지 나를 협박할 수 있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바로 그때부터 나의 진정한 고통이 시작되었다. 폭력으로도 충분히 상처 입은 나에게 그 남자는 평화마저 허락하지 않으려 했다. 그는 나에게서 소중한 무언가를 빼앗았고 모든 것을 녹화하며 내 몸의 모든 부분을 관찰했다. 내 안의 고통은 참을 수 없는 것이었고 그가 떠나면서 언제든지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말을 남기며 작별 인사를 할 때 나는 끊임없는 공포 속에 빠져들었다. 그는 모든 일이 끝난 후 열쇠를 나에게 던지며 이제 더 이상 그것이 필요 없다고 말하며 떠났다. 그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명확히 했다. 내가 그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 사진과 영상이 거리로
페이스북으로 혹은 돌아가신 남편의 가족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협박이었다. 그의 말투는 나를 무장해제시켰고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으며 무력함이 나를 삼켰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에 짓눌린 채로 그는 떠났고 스캔들을 피하고 싶다면 언제든 그가 원할 때마다 그에게 굴복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떠났다. 어둠이 나를 감싸며 나는 그 자리에 앉아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고민했다. 남편을 생각하며 그가 늘 내게 주었던 안전함을 떠올렸다. 결코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두지 않았을 그를 떠올리며 나는 더더욱 무기력함을 느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선택이 아님을 알면서도 죄책감이 나를 휘감았다. 나는 항상 내 가치를 지키고 누구에게도 선을 넘을 기회를 주지 않았는데 이제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끔찍하고 통제할 수 없는 일이 내 삶에 침입하여 나의 평화를 앗아갔다. 나는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되뇌며 이해하려 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어떻게 누군가가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걸까? 내 자신의 집, 내 안전한 공간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중요한 열쇠를 깜빡 잊고 내버려 둔 것이 이렇게 나를 나약하게 만들 줄이야? 나는 몇 시간을 고통 속에서 혼자 자신과 대화하며 해답을 찾으려 애썼다. 하지만 매번 생각할수록, 매번 새로운 생각을 할수록 나는 더욱더 깊은 공포와 불안감 속으로 빠져들었다.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그가 정말로 다시 연락을 해온다면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하지만 동시에 나는 스스로를 드러내거나 더 큰 문제에 휘말릴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나를 돈으로 협박하거나 다른 요구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다. 나는 불안한 손으로 앉아 해결책을 찾으려 했지만 실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이 상황을 견딜 힘을 달라고 기도했다. 이 사건은 나의 평화를 완전히 파괴했다. 하지만 몇 시간 동안 침묵 속에 있다가 결심했다.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은 죄책감을 가진 사람이다.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고 실수도 없었다. 나의 청렴성과 가치관은 변함없이 굳건했고 그가 무엇으로 나를 위협하든 나 자신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나의 명예를 폭력으로 아무런 존중이나 동의 없이 침해한 남자다. 나는 이 고통을 조용히 감내하거나 그가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을 두고 보지 않기로 결심했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나는 그를 고발하고 모든 사실을 밝히기로 했다. 그가 했던 모든 일과 심지어 그가 이 자료를 거래할 의도까지 낱낱이 밝힐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책임을 지고 모든 증거물은 삭제되기를 바란다. 나는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 나는 피해자임을 자각하고 있으며 두려움에 그가 승리하도록 두지 않을 것이다. 사실 이런 결심은 과거의 협박 사건에 대해 들을 때마다 느꼈던 감정에서 비롯되었다. 왜 어떤 여성들은 자신이 무고함을 알고도 침묵하는 걸까 의문이 들었다. 침묵하면 두려움의 포로가 된다는 것을 이제야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이 함정에 빠지지 않기로 침묵이 불의의 동조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로 결심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어려운 상황을 마주할지라도 나는 후회 대신 용기를, 두려움 대신 힘을 선택했다. 나의 존엄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강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고 그렇게 했다. 나는 당국에 찾아가 모든 것을,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까지도 숨김없이 이야기했다. 내 놀라움으로 그들은 그를 빠르게 찾아냈고 그는 결코 내가 이런 용기를 낼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그는 내가 두려움 속에서 살며 결코 수치심을 마주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가 잡혔을 때 그가 찍은 모든 영상이 발견되었고 그것들이 아직 아무에게도 유출되거나 판매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그는 나를 겁주기 위해 나의 사적인 영상이 다른 사람에게 이미 노출되었을 것이라고 믿게 만들려 했다. 그는 내가 무력함을 느끼고 나의 존엄성이 파괴되었다고 생각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이다. 조사관들은 지체 없이 행동했고 그는 완전히 드러나며 체포되었다. 그의 가족, 아내와 자녀들 모두 그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었다. 나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나는 나의 명예를 되찾았을 뿐 아니라 나의 이야기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을, 결코 잘못된 행동이나 부도덕한 행동을 한 적이 없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나는 이 상황에서 완전히 해방되었고 더 강해졌다.
이제 나는 나 자신을 돌보며 나의 삶에서 모든 문을 잠그고 어떤 착취에도 맞서기로 했다. 나의 공간의 열쇠를 항상 안전하게 지키고 어떤 약점도 누군가가 악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사건은 나에게 승리감을 주었고 새로운 힘을 주었지만 그가 저지른 일의 고통과 상처는 여전히 내 기억 속에 남아있다. 그가 저지른 일의 장면은 나를 괴롭히지만 내가 올바른 일을 했다는 확신이 있다. 나는 정의롭게 행동했기에 평화를 얻었고 하나님, 전능하신 분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누가 진짜 죄인이고 누가 부당한 피해자인지를 판단하실 것이다. 이 이야기는 두려움이 결코 당신을 지배하게 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나에게 가르쳐 주었다. 비슷한 일을 겪고 있는 사람이라면 알아야 한다. 당신의 권리를 위해 용기와 결단력을 가지고 싸워야 한다는 것을. 침묵이 당신을 억압하게 하거나 가해자의 동조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당신의 힘을 보여주고 존엄성을 되찾으라. 진정한 잘못은 두려움과 수치심에 의해 목소리가 억눌리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난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